아르테미스 2호가 달의 어두운 면에서 목격한 것은 공포 그 자체다. 달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 53년이라는 세월 동안 1972년 마지막 아폴로 우주인이 달 표면을 떠난 이후 우리는 스스로를 설득해왔다. 달을 이해한다고. 죽은 암석, 회색의 동반자, 지질학적으로 조용하고 지도도 완성된 천체라고. 초등학교 교과서는 달을 그렇게 설명했다. 행성과학 강의도 그렇게 가르쳤다. 천문학 개론 교재의 첫 번째 챕터는 달의 주요 특징들을 나열하고 마치 체크리스트를 완성하듯 설명했다. 지름 3,474km, 질량 7.342 곱하기 10의 22제곱킬로그램, 평균 밀도 3.344g 세제곱센티미터, 지구까지의 평균 거리 38만 4,400km. 모두 정확한 숫자들이다. 측정 가능하고 검증 가능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래서 우리는 그 숫자들이 전체 이야기를 말해준다고 믿었다. 우리는 달을 밤하늘의 포스터처럼 생각하기 시작했다. 익숙하고 측정 가능하고 이해된 것으로. 아이들에게 달을 가리키며 이름을 알려주고 달의 위상 변화를 가르치고 조석 현상을 설명했다. 달은 교육의 도구가 됐다. 천문학의 입문 단계, 더 복잡하고 더 흥미로운 것들로 나아가기 전에 통과하는 첫 번째 관문.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안락한 환상이었다. 53년에 걸쳐 정교하게 다듬어진 데이터와 사진과 모델들로 포장된 환상. 달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은 이미 다 안다는 확신. 나머지 우주를 탐험하기 위해 달을 딛고 넘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2026년 4월 6일 오리온 우주선에 탑승한 4명의 우주인이 달의 뒷면, 즉 영구적으로 지구를 등지고 있는 그 절반을 돌아 지나갔을 때 단 몇 시간 만에 그 환상은 산산조각 났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산산조각 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더 천천히, 더 불편한 방식으로 해체됐다. 조각들이 각자의 방향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형태를 유지한 채 속이 비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는 방식으로. 우리가 달에 대해 구축한 모델이 완전히 틀린 것이 아니라 단지 달의 극히 일부만을 설명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그들의 이름은 리드 와이즈먼, 빅터 글로버, 크리스티나 쿡, 그리고 제러미 헨슨이다. 이들은 아르테미스 2호의 승무원이다. 리드 와이즈먼은 임무사령관이다. 미국 해군 테스트 파일럿 출신으로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204일을 보낸 경험이 있다. 지구 궤도에서 그는 모든 것을 경험했다. 무중력의 기묘함, 지구 일출이 90분마다 반복되는 초현실감, 태양 패널 너머로 펼쳐지는 검은 우주의 광막함. 그러나 그것은 지구 궤도였다. 지구의 자기장이 그를 보호하고 있었다. 지구가 통신 신호를 통해 항상 그와 연결되어 있었다. 달 궤도는 달랐다. 달 뒷면은 그것과 완전히 달랐다. 빅터 글로버는 파일럿이다. 168일의 ISS 경험을 가진 해군 대위. 미국 해군 비행대대의 전투기 조종사로 이후 나사에 합류했다. 그는 또한 아르테미스 2호 승무원 중 유일한 흑인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단순히 역사적 기록의 차원을 넘어선다. 그것은 인류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다. 우주 탐험이라는 사업이 항상 포함했어야 할 목소리들이 마침내 그 자리를 찾은 이야기다. 그리고 달의 뒷면 앞에서 그는 말을 잃었다. 168일의 우주 경험을 가진 사람이. 크리스티나 쿡은 연구 엔지니어 출신의 우주 비행사다. 그녀는 ISS에서 328일을 보냈다. 단일 비행 최장 여성 우주 체류 기록 보유자였다. 달 궤도에서 그녀가 관찰한 것들, 분화구의 밝기와 질감에 대한 묘사들은 훈련된 기술자의 정밀한 시각과 처음으로 그 광경을 보는 인간의 경이로움이 결합된 것이었다.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동시에 작동하는지가 그녀의 교신에서 드러났다. 제러미 헨슨은 캐나다 우주비행사다. 전투기 조종사이자 비행대대장 출신. 이것이 그의 첫 우주비행이었다. 처음으로 우주를 경험하는 것과 달의 뒷면을 경험하는 것이
같은 임무에서 일어났다. 그 비교 기준이 없는 상태로 달의 뒷면을 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임무는 단순한 우주 비행이 아니었다. 한 여성이, 한 흑인 우주인이, 한 비미국인이 지구 궤도 너머를 여행한 것은 인류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깐 잘 생각해보라. 1969년 닐 암스트롱이 달에 발을 디딘 이후로 달 너머를 여행한 사람은 오직 아폴로 임무의 24명뿐이었다. 모두 미국인이었다. 모두 남성이었다. 모두 백인이었다. 54년이 지난 지금 그 목록이 마침내 바뀌었다. 인류가 공식적으로 더 커졌다. 이것이 상징적인 것처럼 들릴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다. 하지만 그것이 단지 상징에 그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우주 탐험은 인류의 사업이어야 한다. 특정 국가, 특정 성별, 특정 인종의 사업이 아니라. 그리고 오랫동안 그것은 그렇지 않았다. 아폴로 프로그램은 냉전의 산물이었다. 미국과 소련 사이의 이념 경쟁에서 나온 달에 먼저 가는 것이 우월성의 증명이어야 했다. 그 경쟁의 논리는 특정 종류의 인간을 우주로 보내는 것을 요구했다. 빠르게, 효율적으로, 정치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아르테미스 2호의 승무원 구성은 그 논리에 대한 거부였다. 그것이 우주 탐험이 이제 진정으로 인류 전체의 사업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었다. 그들은 2026년 4월 1일 저녁 6시 35분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됐다. 나사가 지금까지 제작한 가장 강력한 로켓인 우주발사 시스템 SLS를 타고 SLS는 높이 322피트, 이륙시 추력 888만 파운드를 발생시킨다.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감이 안 온다면 이렇게 생각해보라. 888만 파운드의 추격은 세턴 V, 인류가 달로 보낸 아폴로 로켓보다도 크다. 세턴 V는 그 자체로 경이로운 공학의 산물이었다. 높이 111m, 5개의 F1 엔진, 이륙시 760만 파운드의 추력. 1960년대에 설계되고 제작된 것이 21세기에도 경이로움의 기준으로 인용된다. 그리고 SLS는 그것을 넘어섰다. 하지만 추력 수치는 그 자체로 발사를 경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전달하지 못한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서 있는 사람들도 SLS 발사를 가슴으로 느꼈다고 보고했다. 소리가 아니라 진동으로. 공기를 통해, 땅을 통해 전달되는 충격파가 흉강 안에서 울렸다. 그것이 888만 파운드의 추력이 의미하는 것의 일부다. 당신의 몸이 물리적으로 그것을 느낀다는 것. 단 한 번의 엔진 점화, 5분도 채 안 되는 연소만으로 지구 궤도를 벗어났다. 그 순간부터 되돌아올 방법은 없었다.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다. 이것이 발사와 일반적인 비행의 근본적인 차이다. 비행기는 엔진이 고장나면 활공하여 착륙할 수 있다. 헬리콥터는 오토로테이션으로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다. 하지만 지구 탈출 속도에 도달한 로켓은 다르다. 그 순간 중력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파트너가 된다. 달의 중력이 당신을 끌어당기고 태양의 중력이 방향을 결정하고 지구의 중력이 귀환 경로를 그린다. 당신은 거대한 중력의 춤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그 춤을 멈추는 방법은 없다. 그들이 따른 궤적은 자유귀환 궤도라고 불린다. 엔진이 완전히 고장나더라도 달의 중력이 우주선을 둥글게 휘감아 지구를 향해 되돌려 보낸다는 뜻이다. 이것은 영리한 공학이다. 하지만 또한 그것은 솔직한 인정이기도 하다. 심우주 비행은 너무나 위험해서 가장 안전한 경로를 설계할 때 엔진 전체 고장을 기본 시나리오로 가정해야 한다는 것에 1970년에 아폴로 13호도 같은 방식으로 움직였다. 산소 탱크가 폭발하고 임무가 중단되고 3명의 우주인이 달 착륙선을 구명정으로 사용하면서 그들은 자유귀환 궤도 덕분에 살아 돌아왔다. 엔진이 없어도, 전력이 제한되어도, 이산화탄소 필터가 고장나도 자유귀환 궤도는 그들을 집으로 이끌었다.
그 비행은 나사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실패라고 불린다. 임무는 실패했지만 3명의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 그래서 이것이 달로 가는 가장 안전한 경로다. 그리고 그 사실 자체가 이 여정이 여전히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해준다. 가장 안전한 선택지가 엔진 전체 고장을 상정하고 설계된 것이라는 점을. 인류가 반세기 동안 로켓 기술을 발전시킨 결과 우리가 도달한 것이 이것이다. 엔진이 완전히 죽어도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경로. 달 표면 약 4670마일 상공에서 뒷면을 지나는 동안 그들은 역사상 가장 고립된 인간이 됐다. 정확하게는 그렇지 않다. 이전의 아폴로 우주인들도 달 뒷면을 지날 때 같은 상태였다. 아폴로 8호의 프랭크 보먼, 제임스 러벨, 윌리엄 앤더스, 아폴로 10호, 11호, 11호, 13호, 14호, 15호, 16호, 17호. 그 임무들에서 달 착륙선을 타고 표면으로 내려간 2명의 우주인이 있는 동안 사령선에 홀로 남아 달 궤도를 도는 3번째 우주인이 있었다. 그들도 달 뒷면에서 40분간의 통신 두절을 경험했다. 하지만 아폴로가 마지막으로 달 뒤를 지나간 것은 1972년이었다. 그 이후로 지구 궤도를 넘어간 인간은 없었다. 54년 동안. 그러니 이 4명은 살아있는 인류 중에서 가장 최근에 그 종류의 고립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그것은 기록이다. 인류가 기록을 세우고 싶었던 종류는 아니지만 우리가 거기 갔었다. 그리고 멈췄다. 54년 동안. 그 멈춤에 대해 잠깐 생각해보자. 1969년 달 착륙 이후 인류는 우주 탐험의 황금기에 있었다. 아폴로 임무들은 연달아 이어졌다. 달 표면에서 수백 킬로그램의 암석을 가져왔다. 달 표면에 지진계와 레이저 반사경을 설치했다. 아폴로 17호 우주인들은 달 표면에서 3일 이상을 보냈다. 달 로버를 타고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했다. 모든 것이 더 길고 더 야심차고 더 과학적으로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갑자기 끝났다. 아폴로 17호 이후 아무도 달에 가지 않았다. 더 멀리, 더 오래 가는 것 대신 완전히 멈춰버렸다. 왜인가? 정치적 의지가 사라졌다. 냉전의 논리가 달 경쟁을 이끌었고 1969년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한 순간 그 경쟁은 끝났다. 미국이 이겼다. 더 이상 달에 가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 비용은 어마어마했다. 아폴로 프로그램의 총 비용은 2023년 달러 가치로 약 2,870억 달러로 추산된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생겨났다. 베트남 전쟁이 진행 중이었다. 도시들이 불타고 있었다. 가난과 불평등이 만연했다. 달에 가는 것이 정말 우선순위여야 하는가? 그렇게 달은 포기됐다. 과학적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그리고 54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돌아왔다. 이번에는 다른 이유들이 있다. 달의 남극에 있는 물얼음, 미래 심우주 임무를 위한 연료와 자원, 중국의 달 탐험 야망에 대한 대응, 그리고 어쩌면 그것들 모두를 넘어서 단순한 호기심, 우리가 놓친 것들을 보고 싶다는 욕망. 40분 동안 달 자체가 우주선과 지구 사이의 모든 무선 신호를 차단했다. 휴스턴의 목소리도, 원격 측정 데이터도, 비상 중단 명령도 아무것도 없었다. 미션 컨트롤은 통신 두절이 시작되기 전에 전송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전송했다. 모든 업데이트된 지침, 모든 데이터 요청, 모든 확인, 그리고 신호가 끊어지면 그것으로 끝이었다. 40분 동안은 침묵뿐이었다. 미션 컨트롤의 통신 담당자가 마지막 교신을 마쳤을 때 그 순간에 무엇이 느껴졌을지 생각해보자.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당신이 책임지고 있는 4명의 사람이 당신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사라진다. 기술적으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은 기다린다. 40분 동안. 그 40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지
그리고 태양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심하게 훼손된 풍경이 그들 아래 펼쳐졌다. 빅터 글로버는 통신 두절이 시작되기 전 실시간으로 그가 보는 것을 미션 컨트롤에 전달하려 했다. 그는 할 수 없었다. 제대로 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단어들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것은 시인이 말하는 영감의 부재가 아니다. 훈련된 테스트 파일럿이 훈련된 임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언어가 무너진 것이다. 훈련 과정에서 그들은 아이슬란드의 용암 지형에서 애리조나의 사막 분화구에서 지질학적 특징을 묘사하는 연습을 했다.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크기 약 300m의 분화구, 가장자리 고도 약 20m, 내부에 어두운 현무암 퇴적물 확인. 그것이 그들의 임무 중 하나였다. 하지만 달의 뒷면 앞에서 그 훈련은 일부 기능을 멈췄다. 그가 비행 중 지상으로 내려보낸 말은 이랬다. 인간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을 보도록 진화하지 않은 것 같다고. 정말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이것은 과장이 아니다. 그것은 정확한 생물학적 서술이다. 우리의 시각 처리 시스템은 지구의 환경에서 진화했다. 대기가 있고 빛을 산란시키는 입자들이 있고 그림자가 부드럽게 전환되는 환경. 달에는 그런 것이 없다. 대기가 없는 달에서 빛과 그림자는 즉각적으로 전환된다. 중간 단계가 없다. 부드러운 전환이 없다. 우리의 뇌가 3차원적 공간을 추론하는 방식, 깊이를 판단하는 방식은 그 부드러운 전환에 의존한다. 그것이 없을 때 뇌는 혼란스러워진다. 규모를 판단하지 못한다. 거리를 가늠하지 못한다. 분화구가 얼마나 깊은지, 능선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없다. 그리고 동부 시각 오후 6시 44분, 신호가 끊겼을 때 4명은 그것과 단둘이 남겨졌다. 달의 뒷면이 왜 그토록 불안하게 만드는지 이해하려면 우선 그것이 우리가 매일 밤 보는 안면과 얼마나 다른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차이는 단순히 시각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근본적이다. 두 면은 같은 천체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앞면, 즉 지구를 바라보고 있는 쪽은 마리아라고 불리는 광대한 어두운 평원으로 덮여 있다. 마리아는 라틴어로 바다를 의미한다. 초기 천문학자들이 망원경으로 달을 처음 들여다봤을 때 그 어두운 평원들이 바다처럼 보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갈릴레오가 1609년에 처음 달을 망원경으로 들여다봤을 때 그는 어두운 지역과 밝은 지역을 구분했다. 그는 어두운 부분을 바다라고 불렀다. 밝은 부분을 대륙이라고 불렀다. 그 이름들은 지금도 사용된다. 물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물론 거기에는 물이 없다. 수십억 년 전 거대한 충돌 분화구를 채운 고대 용암 흐름이 식어 만들어진 평평한 현무암 바다들이다. 달이 아직 뜨거웠던 시절, 매부의 열이 지각을 뚫고 올라와 분화구들을 채웠다. 그 용암이 식으면서 어두운 현무암이 됐다. 앞면의 약 31%가 이 화산암으로 덮여 있다. 우리가 수백 년 동안 그리고 사진 찍고 상상해온 달의 그 익숙한 얼굴이 여기서 나온다. 달의 토끼, 달의 여인, 어느 문화권이든 달에서 찾아온 친숙한 패턴들이. 중국에서는 달의 토끼를 본다. 유럽에서는 달의 여인을 본다. 아랍에서는 사자를 본다. 그 모든 상상들이 달 앞면의 마리아와 고지대의 패턴에서 나온다. 뒷면에는 그런 것이 거의 없다. 1%도 안 된다. 매끄러운 평원 대신 달의 뒷면은 분화구 위에 분화구, 그 위에 또 분화구가 쌓인 벽 같은 지형이다. 마치 누군가가 40억 년 동안 쉬지 않고 망치질을 한 것처럼 보인다. 분화구 안에 또 다른 분화구, 그 안에 또 다른 분화구. 지형이 겹치고 겹쳐서 어디가 어디인지 알아보기 어렵다. 오래된 충돌 흉터들 위로 새로운 충돌 흉터들이 덮인다. 그리고 그 아래 또 더 오래된 흉터들이 있다. 끝없이. 왜 두 면이 이토록 다른가? 이것은 단순한 질문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달과학에서 가장 오래된 미해결 문제 중 하나다. 뒷면에 마리아가 거의 없다는 것은 달 내부에서 올라오는 화산 활동이 두 반구에서 극단적으로 비대칭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면에서는 충분한 내부열이 있어 용암이 표면으로 올라와 분화구들을 채웠다. 뒷면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뒷면의 지각은 앞면보다 약 50km 두껍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없다. 이것을 생각해보라. 우리는 달에 탐사선을 보냈다. 달 궤도를 돌며 중력 지도를 만들었다. 레이저로 지형을 측량했다. 달의 내부 구조를 음파로 들여다봤다. 그리고도 달의 두 반구가 왜 그토록 다른지 기본적인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 50km의 지각 두께 차이.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이 그것을 만들었는지, 왜 그것이 두 반구 사이에 이토록 균일하게 나타나는지 우리는 아직 모른다. 가장 유력한 이론은 달의 남극 근처에서 발생한 대규모 충돌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 이론은 거대 충돌 가설 또는 보다 구체적으로 달 마그마 바다의 거대 충돌이라고 불린다. 아이디어는 이렇다. 달이 형성된 초기, 달 전체는 녹아있는 마그마의 바다였다. 지구가 화성 크기의 천체와 충돌했을 때 튕겨나간 물질이 지구 주변에서 뭉쳐 달이 됐다. 그 형성 과정에서 발생한 엄청난 에너지로 인해 달의 외부는 용융 암석의 바다로 뒤덮였다. 이것이 달의 마그마 바다 단계다. 그 마그마 바다가 식으면서 가벼운 광물들이 위로 떠오르고 무거운 광물들이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칼슘이 풍부한 사장석 결정들이 표면으로 올라와 원시 지각을 형성했다. 이것이 달 앞면의 밝은 고지대들, 즉 테라이다. 밀도 높은 강남석과 휘석 광물들은 아래로 가라앉아 달의 멘트를 형성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완성되기 전에 아직 부분적으로 녹아있을 때 거대한 충격이 달의 남극 근처에서 가해졌다는 것이다. 너무나 폭력적인 충격이어서 내부 전체에 열파동을 일으키고 히토류 원소와 방사성 물질을 앞면 쪽으로 밀어냈다. 그 결과 앞면에는 방사성 물질들이 집중됐다. 그 방사성 붕괴열이 앞면 지각을 더 오래 녹아있게 했다. 더 오래 녹아있었다는 것은 용암이 더 쉽게 표면으로 올라올 수 있었다는 의미다. 그래서 앞면에 마리아가 형성됐다. 그리고 뒷면은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두껍게 그대로 굳었다. 그 충돌은 태양계 전체에서 현재까지 보정된 가장 큰 분화구를 남겼다. 남극 에이트켄 분지다. 에이트켄은 처음 이것을 발견한 천문학자의 이름이다. 그리고 남극은 이 분지가 달의 남극을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로 약 2500km의 깊이 최대 13km. 미국 지도 위에 놓으면 텍사스에서 버지니아까지 모든 것을 집어삼킬 크기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약 400km다. 남극 에이트켄 분지는 그 6배가 넘는다. 한반도 전체 길이의 10배 이상. 아시아 대륙의 가장 넓은 지점과 비슷한 크기. 이것이 얼마나 거대한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보자. 에베레스트 산이 해수면에서 8849m다. 남극 에이트켄 분지의 바닥은 달의 평균 표면에서 13,000m 아래에 있다. 에베레스트를 그 안에 집어넣어도 정상이 분지 가장자리에도 닿지 않는다. 에베레스트 위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K2를 얹어도 마찬가지다. 분지 가장자리를 따라 솟은 산들의 높이는 8,500m에 달한다. 그리고 그 바닥 아래 깊은 곳에 무언가 거대한 것이 숨겨져 있다. 2019년 베일러 대학교의 행성 지구 물리학자 피터 제임스가 이끄는 팀이 나사의 그레일 미션의 중력 데이터와 달 정찰 궤도선의 지형 측정 자료를 결합했다. 그레일 임무는 두 개의 우주선이 달 궤도를 돌며 서로 간의 거리를 극도로 정밀하게 측정하는 방식으로 달의 중력 지도를 만들었다. 그레일은 그래비티 리커버리 앤드 인터리어 램러러토리의 약자다. 중력 회복 및 내부 연구소. 이름 자체가 임무의 본질을 설명한다. 표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력을 측정함으로써 내부를 이해하는 것. 아래에 있는 물질의 밀도에 따라 중력이 미묘하게 변하고 그 변화가 두 우주선 사이의 거리를 바꾸고 그 거리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내부의 밀도 분포를 역산할 수 있다.
두 우주선이 춤을 추는 것처럼 서로를 따라가며 그 사이의 거리가 미세하게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을 마이크로미터 수준에서 측정한다. 그 데이터가 달의 내부 구조를 드러낸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물리법칙으로 보는 방법. 그들이 발견한 것은 분지 표면 아래 최소 300km에 자리한 질량 이상 현상이었다. 최소 2.18경 kg에 달하는 밀도 높은 물질 덩어리. 2.18경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지구 전체 질량의 약 0.037%다. 달의 질량 전체의 약 0.3%에 해당한다. 달 전체 질량의 0.3%가 표면 아래 300km에 박혀 있다. 제임스는 이를 하와이 빅아일랜드의 5배 크기의 금속 더미를 지하에 묻는 것과 맞먹는다고 표현했다. 하와이 빅아일랜드는 미국에서 가장 큰 섬이다. 그것의 5배. 그것이 분지 바닥을 1마일 이상 아래로 끌어당길 만큼 무겁다. 보이지 않는 질량이 위의 모든 것을 아래로 잡아당기고 있다. 달의 표면 아래 수백 킬로미터 깊은 곳에서.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그것이 처음에 구멍을 뚫은 소행성의 금속 핵이라는 것이다. 40억 년이 지난 지금도 달의 멘틀에 박혀 있는 몸이 끝내 밀어내지 못한 총알 파편처럼. 소행성이 달을 강타했을 때 그 충격은 너무나 강렬해서 소행성 자체를 녹이고 달의 내부에 주입했다. 그리고 달의 내부도 녹아 그것을 흡수했다. 하지만 완전히는 아니었다. 소행성의 금속 핵은 충분히 밀도가 높아서 달의 멘틀 아래로 가라앉지 않고 그 자리에 멈췄다. 40억 년 동안. 지금도 거기 있다. 잠깐 그 시간 스케일을 생각해보자. 40억 년. 지구의 나이가 약 45억 년이다. 공룡이 멸종한 것이 약 6,500만 년 전이다. 현생 인류가 출현한 것이 약 30만 년 전이다. 인류가 문자를 발명한 것이 약 5,000년 전이다. 그 모든 시간들이 합쳐져도 40억 년의 1%도 안 된다. 그 금속 덩어리는 지구의 생명이 처음 나타나기도 전에 달의 멘틀 속으로 들어갔고, 지구의 생명이 미생물에서 다세포 생물로, 다세포 생물에서 동물로, 동물에서 육상 생물로, 육상 생물에서 포유류로, 포유류에서 영장류로, 영장류에서 호모사피엔스로 진화하는 동안 내내 거기 있었다. 인류가 처음으로 달을 올려다본 이래로도,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달을 본 이래로도, 아폴로 우주인들이 달 표면에 발을 디딘 이래로도 지금도 거기 있다. 아르테미스 2호 승무원들은 이 분지의 동쪽 끝을 인간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최초의 인류가 됐다. 로봇 카메라를 통해서도, 궤도선에서 처리된 데이터를 통해서도 아니라 우주선의 창문을 통해서. 아폴로 우주인들은 그것을 본 적이 없다. 그들의 비행 경로가 뒷면의 그 부분 위를 지나지 않았고 타이밍도 올바른 태양 조명과 맞지 않았다. 아르테미스 2호의 궤적적은 의도적으로 달랐다. 나사의 미션 설계팀은 수개월에 걸쳐 궤적을 최적화했다. 과학적 관측을 극대화하고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고 자유귀환 궤도를 유지하면서 달 뒷면의 가장 과학적으로 흥미로운 지형들을 승무원의 시각에서 직사광선에 노출시키는 각도와 방향으로 설계됐다. 뒷면의 약 21%를 승무원의 시각에서 직사광선에 노출시키는 각도와 방향으로 어떤 인간도 직접 목격한 적 없는 지형을 볼 수 있을 만큼. 비행 관측의 30가지 과학 목표 중 하나는 오리엔탈레 분지였다. 앞면과 뒷면의 경계에 걸친 거의 600km 너비의 충돌 융터. 38억 년 된 것으로 궤도에서 보면 달의 서쪽 끝에 박힌 관역처럼 보인다. 오리엔탈레는 라틴어로 동쪽을 의미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분지는 달의 서쪽 가장자리에 위치한다. 이름이 붙여진 당시의 관습이 나중에 달의 방향 표기 방식이 바뀌면서 생긴 혼란이다. 하지만 그 이름은 그대로 남았다. 동심원 형태의 링들이 충돌 지점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 마치 물 위에 돌을 던졌을 때 생기는 파문처럼. 하지만 그것은 38억 년 된 암석으로 얼어붙은 파문이다. 그 이후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물의 파문은 몇 초 안에 사라진다. 암석의 파문은 38억 년이 지나도 거기 있다. 그 차이가 시간의 척도가 지질학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준다. 이 링 구조를 이해하려면 충돌의 역학을 이해해야 한다. 거대한 소행성이 달 표면에 충돌할 때 그 에너지는 즉각적으로 전환된다. 운동 에너지가 열로, 충격파로, 물질의 이동으로. 충격파는 동심원적으로 퍼져나간다. 주변의 암석이 물처럼 움직인다. 거대한 양의 물질이 충돌 지점에서 바깥쪽으로 밀려나간다. 그리고 그 물질이 동심원 형태의 링을 형성한다. 충돌 지점 주변의 리바운드, 즉 처음에는 아래로 눌렸다가 다시 위로 올라오는 지각의 반응이 중앙 봉우리와 추가적인 링들을 만든다. 오리엔탈레는 이 과정의 거의 완벽한 예시다. 달의 지각이 충분히 단단해서 이 링 구조가 보존됐다. 지구에서도 유사한 구조들이 있지만 판구조론과 침식이 수억 년에 걸쳐 그것들을 지워왔다. 달에는 그런 것이 없다. 오리엔탈레는 38억 년 전의 상태 그대로다. 승무원들은 아이슬란드와 다른 화산 지형에서 수개월간 훈련하며 실시간으로 지질학적 특징을 인식하고 묘사하는 법을 배웠다. 왜 아이슬란드인가? 아이슬란드는 지구에서 달의 화산 지형과 가장 비슷한 곳 중 하나다. 용암 지형, 화산 분화구, 검은 현무암. 또한 아이슬란드는 중앙 대서양 능선 위에 자리하고 있다. 두 개의 지각판이 천천히 갈라지는 곳. 그 갈라짐이 화산 활동을 만들고 그 화산 활동이 지형을 만든다. 하지만 아이슬란드의 지형이 달의 지형과 비슷해 보여도 그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아이슬란드에는 대기가 있다. 침식이 있다. 식물이 있다. 그 모든 것이 지형을 부드럽게 만든다. 달에는 그런 것이 없다. 달의 지형은 날카롭다. 분화구 가장자리는 수십억 년이 지나도 여전히 날카롭다. 공기 마찰로 입자들이 닳아 없어지지 않는다. 물에 의한 침식이 없다. 오직 더 많은 충돌들만이 지형을 바꾼다. 그들은 지질학자가 아니다. 그들은 직업적으로 과학자가 아니라 조종사이자 엔지니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달의 뒷면을 지나는 7시간 동안 그들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었다. 그들은 훈련된 관찰자였다. 쿡은 더 작고 최근의 충돌 분화구들이 주변의 고대 피면에 비해 충격적으로 밝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그것들을 전등갓의 작은 피놀 구멍들이 칙칙한 회색 지형에 대비되어 흰색으로 빛나는 것에 비유했다. 이것은 단순히 시적인 묘사가 아니다. 그것은 정확한 지질학적 관찰이다. 왜 더 최근의 분화구들이 더 밝은가? 달의 오래된 표면은 수십억 년에 걸친 태양풍 폭격과 작은 충돌들로 인해 어두워졌다. 우주 풍화라고 불리는 과정이다. 태양에서 날아오는 하전 입자들이 표면 암석의 화학적 성질을 바꾼다. 철이 나노 크기의 금속 입자로 환원된다. 이 작은 금속 입자들이 표면을 어둡게 만든다. 수십억 년에 걸쳐 조금씩. 하지만 새로운 충돌은 그 어두워진 표면을 뚫고 안에 있는 신선한, 아직 풍화되지 않은 암석을 드러낸다. 마치 어두운 오래된 나무 표면 아래 밝은 나무결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 밝음은 젊음의 표시다. 상대적으로. 달의 기준에서 젊다는 것은 수백만 년에서 수억 년 전을 의미하지만 뒷면에 도달하기 전 승무원들은 앞면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특징 중 하나도 관측했다. 레이너 감마. 달 표면에 마치 누군가가 어두운 바위 위에 흰 붓을 끌어당긴 것처럼 퍼져 있는 밝은 소용돌이 문이다. 감마는 단순히 이 유형의 세 번째 예시라는 의미의 표기다. 레이너는 그 근처에 있는 분화구의 이름이다. 그 소용돌이는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 있다. 우주에서 내려다보면 레이너 감마는 달 표면에 누군가가 붓으로 그린 것처럼 보인다. 하얀 소용돌이가 어두운 마리아 표면 위를 흘러간다. 대칭적이지도 않고 지형을 따르지도 않는다. 분화구 가장자리를 무시하고 평원을 가로지르고 마치 그것들이 없는 것처럼 산들 위를 지나간다.
고도는 없다. 분화구도 화산 퇴적물도 아니다. 지각 아래 국부 자기 이상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평평한 광학적 표시다. 달에는 전지구적 자기장이 없다. 수십억 년 전에 그것을 잃었다. 달의 핵이 식고 회전이 느려지면서 다이나모 효과, 즉 액체 금속 핵의 회전이 자기장을 생성하는 메커니즘이 멈췄다. 지구는 아직도 그 다이나모 효과가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지구는 자기장이 있다. 나침반이 작동한다. 태양풍으로부터 보호된다. 달은 그렇지 않다. 달의 나침반은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는다. 달에 나침반이 있다면, 그러나 산발적 패치들의 자화된 암석이 지각에 남아있다. 한때 달을 보호했던 무언가의 유령처럼. 달이 아직 자기장을 가지고 있던 수십억 년 전, 그 자기장이 지각 암석의 흔적을 남겼다. 자화된 광물들이 그 당시의 자기장 방향을 기록했다. 마치 화석처럼. 죽은 자기장의 화석. 레이너 감마는 그런 패치들 중 하나 위에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자성이 태양 퉁퉁화로부터 표면을 보호하고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그 밝은 소용돌이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여전히 확신하지 못한다. 한 가지 이론은 이렇다. 자화된 암석 위의 국부 자기장이 태양풍 입자들을 편향시킨다. 태양풍 입자들이 그 지역을 피해간다. 그 결과 그 지역의 표면은 우주풍화가 덜 일어난다. 덜 어두워진다. 그래서 밝게 보인다. 단순하고 우아한 설명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지는 않는다. 소용돌이의 형태가 단순한 자기장 보호로는 완전히 재현되지 않는다. 어떤 소용돌이들은 자기 이상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어떤 자기 이상 위에는 소용돌이가 없다. 이것은 단순히 흥미로운 미스터리가 아니다. 그것은 달의 지질 역사에 대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들 중 하나. 즉, 달의 표면이 수십억 년에 걸쳐 균일하게 우주 풍화된다는 가정에 의문을 제기한다. 만약 어떤 지역들이 다른 지역들보다 더 잘 보호된다면 달의 지질 역사에 대한 우리의 연대표가 어느 정도 틀린 것일 수 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런 식으로 틀렸을까? 아르테미스 2호 과학팀은 그것을 우선 관측 대상으로 표시했다. 승무원들은 지나치며 사진을 찍었다. 그 사진들이 도착하면 어떤 이야기를 할지 우리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불안하다. 글로버는 명암 경계선, 달의 빛과 그림자가 나뉘는 이동하는 선에 사로잡혔다. 터미네이터. 그것은 아름다운 이름이다. 잘못된 이유로. 터미네이터는 단순히 끝내는 것이라는 라틴어 어원을 가진다. 천문학에서는 빛과 그림자의 경계를 의미한다. 지구에서도 달에서도 다른 어떤 천체에서도 우리가 달을 바라볼 때 볼 수 있는 그 곡선,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나누는 선이 터미네이터다. 지구에서 그 경계는 대기가 태양빛을 산란시키기 때문에 부드럽다. 새벽이 있고 황혼이 있다. 완전한 낮에서 완전한 밤으로의 전환은 몇 시간에 걸쳐 일어난다. 지평선 아래로 태양이 사라진 후에도 하늘은 한동안 밝다. 그 빛이 우리를 안심시킨다. 어둠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에. 달에서 터미네이터를 따라 분화구들은 변모한다. 햇빛이 극도로 낮은 각도로 가장자리를 강타하며 너무도 깊어 달의 중심까지 뚫린 구멍처럼 보이는 그림자를 들이운다. 분화구의 가장자리는 불타는 것처럼 빛나고 내부는 완전한 암흑이다. 빛과 어둠 사이의 전환은 즉각적이다. 중간이 없다. 대기가 없기 때문에 빛을 산란시킬 것이 없어서 그림자는 절대적이다. 글로버는 터미네이터가 마법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빛의 섬들과 계곡들이 달 중심까지 곧장 빠져들 수 있을 것 같은 블랙홀처럼 보인다고 교신했다. 이것은 시적 과장이 아니다. 그것은 정확한 묘사다. 극단적인 각도의 비달에서 분화구 내부는 실제로 무한히 깊어 보인다. 깊이 단서가 없다. 반서된 빛이 없다. 그림자가 완전하기 때문에. 오직 어둠만. 그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 시각적으로 판단할 방법이 없다. 터미네이터에서의 이 시각적 현상은 아폴로 우주인들도 경험했다.
그들은 달 표면에서 착륙할 때 터미네이터 근처에서 착륙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다. 평평해 보이는 표면이 실제로는 가득 찬 작은 분화구들로 이루어져 있을 수 있다. 낮은 각도의 빛이 그 분화구들을 평평하게 보이게 만들거나 반대로 존재하지 않는 구덩이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달에서의 착륙은 시각적 착각과의 싸움이었다. 크리스티나 쿡과 제러미 헨스는 동시에 뒷면 깊숙이 있는 헤르츠 슈프룽 분지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발라로프 분화구를 촬영하고 있었다. 헤르츠 슈프룸은 지름 570km의 분지다. 헤르츠 슈프룸은 덴마크의 천문학자 에이나르 헤르츠 슈프룽의 이름을 딴 것이다. 그는 별의 밝기와 온도 사이의 관계를 연구해 헤르츠 슈프룽 러셀 도표를 만든 인물이다. 그의 이름을 딴 달의 분지가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연구한 별들로부터 오는 빛이 그 분지를 만든 소행성들을 가속시켰다는 것이다. 별이 행성을 만들고 행성이 소행성을 던지고 소행성이 달을 때리고 달이 천문학자의 이름을 붙인다. 그 안에 발라로프가 있다. 분화구 안에 분화구. 그리고 그 발라로프 안에도 작은 충돌 자국들이 있다. 분화구 안에 분화구 안에 분화구 안에 충돌 자국들. 이것이 달의 뒷면이다. 겹겹이 쌓인 역사들. 지워지지 않는, 덮이지 않는, 오래된 것 위에 더 오래된 것이 얹히는 이 겹침의 역사를 읽는 것이 지질학의 핵심이다. 지구에서 지질학자들은 암석 층위를 읽는다. 아래에 있는 것이 더 오래됐다. 위에 있는 것이 더 최근이다. 달에서 분화구들도 같은 방식으로 읽힌다. 다른 분화구 위에 겹쳐진 분화구는 더 최근이다. 그 경계를 분석함으로써 달의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다. 언제 어느 충돌이 있었는지, 그 충돌들이 어떤 순서로 일어났는지. 휴스턴의 과학평가실은 승무원이 보고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새로운 지침을 우주선으로 전송하며 관측 계획을 업데이트하고 있었다. 이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아폴로 시대에는 임무 전에 계획이 고정됐다. 승무원들이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해도 실시간으로 계획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됐다. 통신 대역폭이 제한됐다. 지상의 과학자들이 실시간으로 무엇을 보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아르테미스 2호는 달랐다. 과학자들이 지구에서 승무원이 보고하는 것을 듣고 실시간으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새로운 관측 목표를 전송했다. 그것은 협업이었다. 지구와 달 사이에 실시간 과학적 협업. 달 궤도에 있는 4명의 눈과 지구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수십 명의 과학자들이 함께 달을 이해하려 했다. 이것이 미래의 달 탐험이 어떤 모습일지를 보여줬다. 승무원들은 또한 어떤 궤도선 이미지도 완전히 포착하지 못했던 표면의 색상 변화에도 주목했다. 앞면의 갈색과 녹색 음영, 특정 지역의 미묘한 파란색 색조. 인간의 눈은 포착하지만 카메라는 납작하게 만드는 색상 뉘앙스들. 왜 카메라는 납작하게 만드는가? 카메라는 빛의 강도를 측정한다. 하지만 인간의 눈은 색상 대비를 능동적으로 처리한다. 뇌는 주변 색과의 관계에서 색을 해석한다. 그 처리가 미묘한 변화를 더 두드러지게 만든다. 또한 인간의 눈은 넓은 범위의 밝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카메라는 노출 설정에 따라 밝은 부분이 날아가거나 어두운 부분이 잠긴다. 인간의 눈은 같은 장면에서 극도로 밝은 분화구 가장자리와 완전히 어두운 내부를 동시에 볼 수 있다. 이 색상 변화는 중요하다. 광물 구성과 표면 특징의 상대적 연령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달의 지질 역사 지도를 다시 그릴 수도 있는 정보.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단순한 탐험의 영역을 넘어선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불안해지는 부분이다. 2023년 연구자들이 달 뒷면 표면 아래 묻힌 열 이상 현상을 감지했다. 주변보다 약 섭씨 10도 높은 온도를 기록하는 너비 약 50km의 지역이었다. 이 발견은 달 정찰교도선의 열 측정 데이터에서 나왔다. 달 정찰교도선은 2009년부터 달 궤도를 돌며 온도, 지형, 광물 구성 등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해왔다. 그 데이터 속에 이 이상현상이 숨어 있었다.
달의 특정 지역이 주변보다 지속적으로 더 따뜻했다. 10도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달의 맥락에서는 엄청나다. 달은 수십억 년 전에 지질학적으로 죽었어야 했다. 그 내부는 식었어야 했다. 지각은 균일하게 차가워야 했다. 특정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10도 더 따뜻하다는 것은 그 아래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는 뜻이다. 오늘도, 현재도 지구의 지질학에서 이런 열이상 현상은 활화산, 마그마방, 열수 시스템을 나타낸다. 달에는 그런 것이 없어야 한다. 수십억 년 전에 사라졌어야 했다. 그런데 거기 있다. 가장 유력한 원인은 대규모로 묻힌 화강암 덩어리다. 지구에서는 흔하지만 달에서는 거의 들어본 적 없는 암석이다. 왜냐하면 화강암은 형성되기 위해 물과 판구조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 다 달에는 없다. 화강암은 지각판이 충돌하고 암석이 지하 깊이 밀려 들어가고 거기서 물이 포함된 채 부분적으로 녹고 다시 천천히 위로 올라오면서 결정화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지구에서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된 것처럼 인도판이 유라시아판과 충돌하면서 암석이 지하로 밀려 들어갔다. 그 압력과 열이 암석을 녹이고 화강암을 만들었다. 그 화강암이 다시 밀어 올려지면서 히말라야가 됐다. 그 모든 과정이 달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날 수 없다. 달에는 움직이는 지각판이 없다. 달에는 물이 없다. 적어도 지각 깊은 곳에 충분한 양이 없다. 화강암을 만드는 조건이 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거기 있다. 연구자들은 그것이 35억 년 전 활동을 멈춘 화산의 잔재일 수 있다고 믿는다. 남은 마그마가 아직도 희미한 열을 발산하며 마그마가 지하에서 천천히 식으면서 달의 마그마 바다 단계의 마지막 잔재들이 아직도 열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화강암이 만들어졌는가? 이것이 과학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이다. 달의 화강암은 지구의 화강암처럼 형성될 수 없다. 하지만 달의 마그마가 천천히 식는 과정에서 특정 조건 아래서 화강암과 유사한 암석이 형성될 수 있다는 이론들이 있다. 물이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량의 물이 마그마 속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소량의 물이 화강암 형성에 충분할 수 있다. 이것이 확인된다면 달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달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구와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했다는 것이. 추석과학자 매트 시글러는 이 발견이 우리가 달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지구에서 보는 것과 훨씬 더 비슷하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것은 놀라운 말이다. 달이 지구처럼 보인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달랐다고 생각했던 두 세계가. 그리고 그것은 2026년에 아무도 묻고 있으리라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제기한다. 그 아래 아직도 따뜻한 것이 또 무엇이 있는가? 용암 튜브 이야기를 해야 한다. 불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레이더 데이터와 고해상도 이미지는 달이 고대 용암 흐름으로 형성된 지하 터널 네트워크를 품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구에서도 용암 튜브는 흔하다. 하와이, 아이슬란드, 갈라파고스에서 볼 수 있다. 용암이 흐를 때 표면이 먼저 식어 굳고 그 아래 용암이 계속 흐른다. 결국 안에 용암이 빠져나가면 빈 터널이 남는다. 하와이의 용암 튜브들은 관광 명소다. 수미터에서 수십 미터 직경의 터널들이 수킬로미터에 걸쳐 뻗어 있다. 관광객들이 그 안을 걷는다. 차갑고 어둡고 고요한 터널. 한때 뜨거운 용암이 흘렀던 곳. 그 안의 암석 표면에는 용암이 흐르던 흔적들이 남아있다. 파도 자국처럼 보이는 라바 라인들. 용암이 흐르다가 굳어 만들어진 고드름 모양의 구조들. 달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단, 달의 용암 튜브들은 지구의 것보다 훨씬 더 클 가능성이 있다. 달의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이어서 같은 양의 용암이 더 큰 터널을 만들 수 있다. 지구에서 중력이 터널 크기를 제한한다. 터널이 너무 크면 천장이 자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한다. 달에서는 그 무게가 6분의 1이다.
훨씬 더 큰 터널이 붕괴 없이 유지될 수 있다. 궤도에서 볼 수 있는 입구 구덩이들이 거대한 구조물 전체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큰 공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달의 용암 튜브는 폭 수백 미터에서 심지어 수 킬로미터에 달할 수 있다. 도시 전체를 그 안에 지을 수 있을 크기. 방사선과 온도 극단으로부터 보호된 달 내부의 안정적인 환경. 달 표면의 온도는 극단적이다. 낮에는 영상 127도, 밤에는 영하 173도. 300도의 차이가 날과 밤 사이에 반복된다. 하지만 달의 지하 몇 미터만 들어가도 그 온도 변화가 거의 없어진다. 토양이 단열재 역할을 한다. 용암 튜브 안은 비교적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한다. 방사선도 표면의 암석이 차단한다. 그것이 미래 달 기지의 이상적인 위치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 그것들이 미래의 달 기지 후보 지점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한 그것들이 우리가 아직 접근하지 못한 수십억 년 동안 거의 변화하지 않은 환경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크기, 분포, 구조적 완전성은 여전히 알 수 없다. 그 안에 무엇이 있을지는 갇힌 기체든 순수한 화산 퇴적물이든 표면과 근본적으로 다른 온도 조건이든 전적으로 추측의 영역이다. 이 봉인 든 통로들을 생각해보라. 지구의 모든 전자기적 소음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달 뒷면 깊은 곳에 있는 어둠. 어떤 신호도 닿지 않는 곳. 어떤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 치지 않는 곳. 어떤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 지구에서 쏘아올린 어떤 전파도 그 안에 닿지 않는 곳.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아직 이름조차 붙이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 화학적 화합물들, 분자들. 달이 아직 마그마의 바다였을 때 그것들이 튜브 속으로 가라앉았다면, 그리고 그 이후로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다면. 아르테미스 2호 승무원들은 이 거리와 각도에서 어떤 인간도 목격한 적 없는 것도 보았다. 달 궤도에서의 일식. 오리온이 달 뒤로 잠기면서 태양이 달 원반 뒤로 사라졌다. 약 54분 동안 계기 상태가 지속됐다.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계기 일식은 길어야 7분 남짓이다. 달이 지구 표면의 특정 지점에 들이오는 그림자가 지구의 자전과 달의 궤도 운동 때문에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이다. 그 그림자는 지구 표면을 가로질러 초속 약 600m의 속도로 달린다. 한 지점에서 계기 상태가 7분을 넘기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다. 하지만 달 궤도에서는 달이 우주선을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우주선이 달의 그림자 안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 그림자에서 54분 동안 머물렀다. 지구의 일식 7분을 거의 8배나 넘는 시간, 54분 동안의 계기 상태. 이것이 어떤 경험인지 상상해보라. 지구에서 계기 일식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삶을 바꾸는 경험이라고 묘사한다. 갑자기 낮이 밤이 되고 별들이 나타나고 동물들이 이상하게 행동하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다. 그 전환이 7분 안에 일어났다가 다시 역전된다. 달 궤도에서 그것은 54분 동안 지속됐다. 태양의 코로나, 즉 그 외부 대기가 후광처럼 타올랐다. 빅터 글로버는 그것이 달 전체 둘레를 감쌀 만큼 밝았다고 표현했다. 코로나는 보통 보기 어렵다. 태양 표면보다 수백만 배나 더 뜨거운 이 희박한 플라스마는 태양 표면의 빛에 압도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왜 표면보다 더 뜨거운가? 이것도 여전히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태양 물리학의 오래된 미스터리 중 하나다. 태양의 표면 온도는 약 5,500도, 코로나의 온도는 100만 도를 넘는다. 열원에서 멀어질수록 더 뜨거워진다. 상식에 반하는,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다. 오직 계기 일식 때만, 달이 태양 표면을 가릴 때 코로나가 드러난다. 지구에서는 7분짜리 경이, 달 궤도에서는 54분짜리. 그 차이가 어떤 것인지는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 제러미 헨스는 계기 상태 동안 태양이 달의 전체 가장자리를 비치며 달 끝단의 독특한 지형을 부각시켰다고 보고했다. 태양 대기에 불타는 흰빛을 배경으로 실루엣이 된 능선과 봉우리들. 어떤 사진도
어떤 궤도선 이미지도 이것을 보여준 적이 없다. 태양의 코로나를 배경으로 한 달의 실루엣.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지금까지 이 4명뿐이다. 달의 가장자리를 따라 실루엣으로 보이는 능선과 봉우리들. 어떤 분화구의 가장자리인가? 어떤 산맥의 능선인가? 우리가 궤도 이미지에서 번호와 이름으로만 알던 지형들이 실루엣으로 드러났다. 빛과 어둠의 극단적 대비 속에서 어떤 사진 편집으로도 만들 수 없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때 헨슨과 리드 와이즈먼 2사람이 달 표면에서 충돌 섬광처럼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보호받지 못하는 뒷면을 강타하는 작은 유성체일 수 있는 순간적인 빛의 폭발. 평가실의 과학자들이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다. 2사람 모두 적어도 하나의 짧은 섬광을 보았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는 알 수 없었다. 순간적이었다. 그리고 사라졌다. 달에는 대기가 없다. 실질적인 자기장도 없다. 표면과 우주의 완전한 폭력 사이에 속도를 늦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모든 미소 유성체, 모든 태양풍 입자, 모든 은하 우주선의 폭발이 뒷면을 아무런 방해 없이 강타한다. 지구에서 유성이 빛나는 이유는 대기 마찰 때문이다. 공기가 없는 달에서 그 마찰은 없다. 암석은 그냥 표면에 부딪힌다. 그 충돌의 에너지가 순간적인 빛으로 변환된다. 섬광이다. 그리고 사라진다. 수백 년 동안 지구의 관측자들은 달 표면에서 짧은 빛의 섬광을 보고했다. 순간 발광 현상이라고 불리는 것들이다.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 현상들을 14세기 기록에서도 찾을 수 있다. 중세 수도사들이 달을 관찰하며 기록한 것들 속에 망원경이 발명되기 전에는 육안으로 관찰된 것들이 있다. 그것이 실제인지 시각적 착각인지 당시에는 알 수 없었다. 현대의 망원경들도 계속해서 포착하고 있다. 아마추어 천문가들이 달을 촬영하다가 우연히 포착한 섬광들이 있다. 전문 관측소들이 달 표면을 감시하다가 기록한 것들도 있다. 일부는 유성체 충돌이다. 다른 것들은 정전기 먼지 기둥이나 내부로부터의 가스 방출일 수도 있다. 달의 내부가 죽었다고 하지만 어쩌면 완전히 죽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 가스가 아직도 지각의 틈을 통해 빠져나오고 있다면, 그 가스가 표면에서 방전을 일으킨다면 섬광이 생긴다.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한다. 아르테미스 2호 승무원들은 일식 중에 그런 사건 중 하나를 목격했을 수도 있다. 그들이 가진 시간 안에 검증할 수 없었던 섬광. 54분짜리 코로나 장관을 보며 능선과 봉우리들의 실루엣을 담으며 그들은 달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를 목격했을 수 있다. 미약하게, 산발적으로, 하지만 살아있는. 달이 살아있다는 개념은 지질학적 의미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지구는 살아있다. 판구조론이 활발하다. 화산이 폭발한다. 지진이 발생한다. 그것들이 지구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달은 수십억 년 전에 지질학적으로 죽었어야 했다. 하지만 섬광들이 있다. 달 진동이 있다. 따뜻한 지역이 있다.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달이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달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종류의 과정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인가? 아폴로 우주인들은 앞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감긴 눈꺼풀 뒤에서 신비로운 빛의 줄기를 보았다고 보고했다. 초고에너지 은하 우주선이 망막을 관통하면서 생긴 것이었다. 체렌코프 복사라고도 불리는 이 효과는 하전 입자가 빛의 속도에 가깝게 생체 조직을 통과할 때 발생한다. 눈을 감고 있어도 빛이 보인다. 이것을 잠시 생각해보자. 빛이 없는 곳에서 빛이 보인다. 눈을 감아도 우주선이 망막을 통과하면서 직접 신경 신호를 발생시킨다. 뇌가 그것을 빛으로 해석한다. 빛이 아닌 듯 이것은 외부 자극이 직접 신경 시스템을 자극하는 것의 효과다. 그리고 이 입자들이 뇌를 통과한다면 신경 회로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억에, 인지에, 판단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다.
그 노출은 짧았다. 며칠에 불과했다. 일부 아폴로 우주인들은 나중에 비정상적으로 높은 비율로 백내장이 생겼다. 대부분은 명백한 방사선 관련 암 없이 오래 살았다. 이것은 안심이 됐지만 통계적으로 무의미했다. 지구의 자기적 보호를 벗어난 사람의 표본 크기가 정확히 24명에 불과했으니 24명으로 의미 있는 통계를 낼 수 없다. 대부분 괜찮았다는 것은 괜찮다는 보증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른다는 뜻이다. 아르테미스 2호 승무원들은 태양의 11년 활동 주기의 정점인 태양 극대기 동안 10일을 심우주에서 보내고 있다. 태양 입자 현상의 위험이 가장 높을 때다. 태양 극대기에는 태양 흑점이 많아지고 태양 플레어와 코로나 질량 방출이 더 자주 발생한다. 이런 사건들은 태양에서 고에너지 입자들을 쏟아낸다. 지구에서는 자기장이 이 입자들을 편향시킨다. 우주에서는, 특히 달 주변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심각한 태양 폭풍은 몇 시간 안에 거의 치사량에 가까운 방사선을 밀어낼 수 있다. 오리온 캡슐은 어느 정도 차폐를 제공한다. 알루미늄과 강철과 폴리에틸렌 층들이 아폴로보다 훨씬 더 폴리에틸렌이 특히 효과적이다. 수소 원자가 풍부한 폴리에틸렌은 우주선 입자들과 상호작용하여 그 에너지를 흡수한다. 오리온의 설계에는 특정 구역에 폴리에틸렌 차폐가 추가됐다. 승무원들이 태양 폭풍 경고 시 그 구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은하 우주선들, 초신성 폭발과 다른 격변적 사건에서 발생하는 이 입자들은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며 우리가 만든 거의 모든 것을 관통한다. 충분한 두께의 납이 멈출 수 있다. 하지만 충분한 두께의 납은 우주선이 날 수 없을 만큼 무겁다. 이것이 방사선 차폐의 근본적인 딜레마다. 더 많은 차폐는 더 많은 질량을 의미하고, 더 많은 질량은 더 많은 연료를 요구하고, 더 많은 연료는 더 많은 질량을 요구한다. 어느 순간 실용적인 한계에 부딪힌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우주의학 연구센터 창립 소장인 알렉산드라 스탄코비치는 심우주 방사선을 인간이 얼마나 멀리까지 탐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대 제약이라고 불렀다. 그녀의 표현으로는 걸림돌이라고. 단순한 기술적 과제가 아니다. 생물학적 한계다. 연구자들은 실험적 약물 치료부터 식이보충제, 방사선 저항성 유기체에서 빌려온 투기적 유전자 치료 기술까지 모든 것을 시험하고 있다. 물곰벌레라고도 불리는 완보동물은 인간 치사량의 수천 배에 달하는 방사선을 견딜 수 있다. 그들의 DNA 복구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어쩌면 그 일부를 인간 세포에 이식하는 것이 가능할까? 완보동물은 지구에서 가장 회복력 있는 생물 중 하나다. 진공에서도, 극한의 압력에서도, 극한의 온도에서도, 우주 방사선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2007년에 실제로 우주 공간에 노출됐다가 살아 돌아온 완보동물이 있다. 인간은 그런 것과 경쟁할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의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어떨까? 그것이 현재 연구의 방향 중 하나다. 우주인들이 수개월 동안 지구의 자기장 밖에서 살 수 있으려면 공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생물학이 답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화성으로 가고 싶다면, 외행성계로 가고 싶다면. 아르테미스 2호에 탑재된 아바타 페이로드는 승무원 자신의 혈액 샘플에서 추출한 골수 세포를 운반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임무 후에 그 세포들이 심우주 방사선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연구할 것이다. 골수 세포는 혈액을 만드는 세포다. 방사선의 가장 취약한 조직 중 하나. 백혈병과 같은 방사선 관련 암이 골수에서 시작하는 이유다. 우리는 방사선이 그 세포들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 이론적으로 안다. DNA 가닥을 절단한다. 세포 복제를 방해한다. 돌연변이를 유발한다. 하지만 실제로 달 궤도에서 태양 극대기에 보호막 없이 10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 데이터는 어떤 사진보다도 더 가치 있다. 통신 두절 동안 승무원들은 도움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다. 그 40분 동안 태양 입자 현상이 강타했다면
미션 컨트롤은 신호가 돌아올 때까지 알지 못했을 것이다. 승무원들은 이를 위해 훈련했다. 그들에게는 절차가 있었다. 오리온은 비상 상황에서도 캐빈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산소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도록 갖춰져 있었다. 그들은 가압 우주복을 입고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됐다. 모든 시나리오가 시뮬레이션 됐다. 그런데 그 어느 것도 그 40분이 실제로 무엇인지를 바꾸지는 않는다. 큰 벤 크기의 캡슐 안에 봉인된 4명, 2160마일의 단단한 달 암석으로 지구와 분리된 채, 고대 폭력의 풍경으로 둘러싸인 채, 우리 종이 살아남도록 진화하지 않은 방사선에 흠뻑 젖은 채, 소행성의 금속 핵이 수백 킬로미터 아래 박혀있는 분지 위를 지나는 채, 설명할 수 없는 화강암이 아래서 따뜻하게 빛나는 채, 지각에 새겨진 자기의 유령들이 주변을 맴도는 채, 40분. 그 40분 동안 어떤 인간도 그들과 통신할 수 없었다. 지구의 어떤 신호도 그들에게 닿지 못했다. 그들은 완전히 절대적으로 혼자였다. 달의 뒷면과 함께. 우주비행사들은 고독을 위해 훈련한다. ISS에서의 고독은 알려진 것이다. 6개월 동안 좁은 공간에 갇혀 같은 동료들과 함께 반복적인 일과를 소화한다. 그 고독에 대한 심리적 지원이 있다. 지구에서의 통신이 있다. 가족과의 통화가 있다. 그것들이 ISS의 고독을 견딜 수 있게 만든다. 달의 뒷면에서의 고독은 다르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차단된 고독이다. 원하더라도 연결할 수 없는, 어떤 메시지도, 어떤 음성도, 어떤 데이터도 그 달 암석을 통과하지 못한다. 완전한 침묵, 완전한 고립. 그 40분 동안. 와이즈먼은 나중에 그 40분이 예상보다 훨씬 더 다르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준비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 그 순간, 달의 뒷면 창문 밖에 펼쳐진 광경과 통신 채널의 절대적 침묵이 결합됐을 때, 그것은 새로운 종류의 경험이었다고. 두렵지 않았다. 하지만 완전히 달랐다. 훈련이 그것을 완전히 재현하지는 못했다. 신호가 돌아왔을 때 휴스턴의 미션 컨트롤은 환호했다. 승무원들은 달 지평선 너머로 지구가 지는 것을 보았다고 보고했다. 회색으로 분화구가 패인 암석 뒤로 창백한 파란색 초승달이 천천히 사라지는 것을. 나사가 공개한 이미지 어셋은 1968년 아폴로 8호 우주인 빌 앤더스가 촬영한 유명한 어스라이즈 사진의 거울 이미지다. 어스라이즈, 달의 지평선 위로 지구가 떠오르는. 그 사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진 중 하나로 꼽힌다. 처음으로 우리가 지구를 바깥에서, 우주에서 본 것이었다. 그 거대한 검은 공간 속에 작고 연약한 파란 구슬을. 어스라이즈가 촬영된 1968년을 기억해보자. 베트남 전쟁이 절정이었다. 마틴 루터 킹과 로버트 케네디가 암살된 해였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격변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 해의 마지막 날, 아폴로 8호 승무원들이 달 궤도에서 지구를 촬영했다. 그 사진이 도착했을 때 그것은 충격이었다. 우리가 서로 싸우고 있는 이 작은 구슬이 우주의 광막한 어둠 속에 홀로 떠 있다는 것. 그 사진이 환경운동에 불을 붙였다. 처음으로 지구가 하나라는 것,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의 장소라는 것이 시각적으로 명확해졌다. 하지만 어셋은 다르다. 이번에는 지구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떠나고 있다. 뒷면 너머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사라지는, 작아지고 희미해지고 사라지는 모든 것이 그 위에 있다. 80억 명의 사람들, 모든 역사, 모든 바다와 산, 모든 도시와 마을, 우리가 아는 모든 것. 그리고 그것이 사라진다. 달의 회색 암석 뒤로. 어스라이즈가 탄생의 이미지라면 어셋은 다른 무언가다. 홀로 남겨짐의 이미지, 분리의 이미지. 하지만 또한 발견의 이미지이기도 하다. 지구가 사라진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 나아가는 것에. 쿡은 그 순간을 기술적 교신의 소음을 뚫고 들어오는 명료함으로 묘사했다.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됐을 때 그것을 집과 비교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구가 제공한다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관점을 가져보기 전까지는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고. 이것은 수십 년에 걸쳐 수십 명의 우주인들이 보고한 것과 같은 경험이다. 조망 효과라고 불리는 것.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경계들이 사라진다. 국경이 보이지 않는다.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그냥 작은 파란 점의 일부일 뿐이다. 분리가 환상처럼 느껴진다. 우리가 모두 같은 곳에서 온다는 것이 지적으로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명확해진다. 달의 뒷면에서 그 효과는 강화된다. 지구가 사라진다. 완전히. 그것이 없다. 그리고 그 없음이 역설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만든다. 승무원들은 비행 중 두 개의 분화구에 이름을 붙였다. 하나는 오리온 우주선의 별명을 따서 인테그리티라고 불렀다. 다른 하나는 2020년에 사망한 리드 와이즈먼의 고아내 캐럴 테일러 와이즈먼의 이름을 따서 캐럴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달의 앞면과 뒷면면의 경계에 자리하고 있다.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안다면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밝은 점. 헨스는 그것을 단순하게 달 위의 밝은 점이라고 묘사했다. 이름이 붙여진 두 분화구를 생각해보라. 하나는 이 기계, 이 오리온에 대한 헌사. 다른 하나는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에 대한, 우주에서도 사랑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헌사. 와이즈먼은 달 궤도에서 아내를 잃은 지 6년이 지난 지금 달에 그녀의 이름을 새겼다. 앞면과 뒷면의 경계, 빛과 어둠이 만나는 곳에,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밝은 점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깐 생각해보자. 와이즈먼은 6년 동안 그 이름을 달에 새기는 것을 생각했을 것이다. 아르테미스 임무에 선발됐을 때, 훈련하는 동안, 발사를 기다리는 동안, 그리고 달 궤도에서 수십억 년 된 암석들 위를 날아가며 그는 그 분화구를 발견했다. 그리고 이름을 붙였다. 캐럴. 그 분화구는 이제 달에 있다. 영원히. 어떤 풍화도 그것을 지울 수 없다. 달에 대기가 없기 때문에, 달에 바람이 없기 때문에, 달에 비가 없기 때문에. 캐럴은 거기 있을 것이다. 인류가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다음 충돌이 그것을 덮기 전까지. 그리고 그것도 수천만 년, 어쩌면 수억 년이 걸릴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시간 척도에서 영원이다. 우주에서의 사랑이라는 개념, 달 궤도에서 돌아가신 아내의 이름을 새기는 것. 과학과 탐험의 이야기 속에서 그것은 작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이 이 모든 것의 핵심이다. 우리가 왜 달에 가는가? 과학을 위해서, 자원을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모두 사실이다. 하지만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싶기 때문에, 달에 이름을 새기는 것이 가능한 종이기 때문에. 아르테미스 2호 임무는 인간이 지구로부터 이동한 최대 거리 기록을 세웠다. 추정 25만 2756마일. 지구에서 달까지의 평균 거리는 23만 8855마일이다. 아르테미스 2호는 그것을 14,000마일 가까이 넘어섰다. 이전 기록은 1970년 아폴로 13호가 세운 24만 8655마일이었다. 56년 묵은 기록이 마침내 깨졌다. 역설적으로 이번 기록을 세운 임무도 달에 착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폴로 13호와 비슷하다. 차이는 아르테미스 2호는 의도적이었다는 것이다. 아폴로 13호는 사고로 인해 착륙하지 못했다. 생존이 목표가 됐다. 아르테미스 2호는 처음부터 달에 착륙하지 않도록 계획됐다. 이것은 준비 단계였다. 오리온 우주선의 시스템을 실제 달 궤도 환경에서 테스트하는, 승무원들이 달 궤도의 방사선 환경을 경험하는, 달 뒷면면을 인간의 눈으로 관찰하는. 오리온 우주선은 지구 기준으로 시속 약 6만 863마일의 속도로 달에 가장 가까운 지점을 지나쳤다.
총알의 속도보다 약 80배 빠르다. 고속철도의 최고 속도보다 약 200배 빠르다. 그 속도에서 달을 스쳐 지나간 것이다. 전체 비행 관측 기간은 7시간이었다. 승무원들은 수천 장의 사진을 찍었다. 대부분은 대역폭 한 개로 아직 다운링크되지 않았다. 달 궤도에서의 통신 대역폭은 제한적이다.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신호 강도를 약화시킨다. 고해상도 이미지 파일은 크다. 그것들을 모두 즉시 전송할 수 없다. 전체 이미지 세트는 착수 후에야 이용 가능해질 것이다. 그 이미지들은 중요할 것이다. 나사는 분화구, 능선, 고대 용암 흐름의 사진들이 달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태양계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그리고 다음 임무를 어디로 보낼지 이해하는데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측은 또한 실용적인 목적도 수행한다. 미래의 아르테미스 임무들은 달 표면에 우주인을 착륙시킬 것이다. 그것도 뒷면에서 멀지 않은 달의 남극 근처에. 그리고 그 착륙 지점을 결정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이 7시간의 관측에서 나온 데이터가 할 것이다. 승무원들의 지형 특징, 그림자 행동, 표면 질감 묘사가 그 착륙 지점을 결정하는데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궤도선 이미지에서 평평하고 안전해 보이는 장소가 훈련된 인간의 눈이 터미네이터를 따라 예상치 못한 곳에 그림자가 고이는 방식을 포착할 때는 완전히 달라 보일 수 있다. 이것이 인간 승무원을 달 궤도에 보내는 이유 중 하나다. 로봇이 볼 수 없는 것을 인간이 보기 때문이다. 또는 적어도 다른 방식으로 보기 때문이다. 뒷면은 이미 논쟁의 대상이다. 정치적으로는 아직 아니지만 과학적으로는,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조용히. 중국의 창어 4호 착륙선은 2019년 1월 남극 에이트캠 분지 바닥에 있는 186km 너비의 폰 카르만 분화구 안에 착륙했다. 역사상 처음으로 뒷면에 연착륙한 것이었다. 이것이 왜 어려운가? 달의 뒷면에서는 지구와 직접 통신할 수 없다. 달 자체가 신호를 차단한다. 그래서 중국은 먼저 중계위성을 달 너머의 궤도에 배치했다. 최차오, 즉 까치교라고 이름 붙여진 위성이다. 중국의 고전 설화에서 나오는 이름으로 은하수를 가로질러 만나는 연인들을 연결하는 까치들의 다리를 의미한다. 견우와 직녀의 이야기. 매년 칠성날 하늘의 은하수 위에 까치들이 다리를 만들어 두 연인이 만날 수 있게 한다는. 달의 뒤편과 지구를 연결하는 다리에 그 이름을 붙인 것이다. 시적이다. 그리고 야심차다. 그 위성 없이는 착륙이 불가능했다. 중국은 2018년에 먼저 위성을 보내고 그 다음에 착륙선을 보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계획됐다. 중국은 달의 뒷면에 대한 야망을 가지고 있다. 위투이 로버는 달의 멘틀에서 나온 광물들, 감남석과 휘석을 발견했다. 이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광물들은 달의 지각이 아니라 멘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남극 에이트켄 충돌이 달의 지각을 뚫고 멘틀까지 파고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달의 표면과 지각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 하지만 멘틀은 달랐다. 지금까지는. 멘틀의 광물 구성은 달의 내부 구조와 형성 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다. 지구에서도 멘틀 물질을 직접 채취하기가 매우 어렵다. 멘틀은 지각 아래 수십 킬로미터에 있다. 달에서 남극 에이트켄 충돌은 달의 지각을 뚫고 멘틀을 표면에 노출시켰다. 그것이 연구자들이 수십 년 동안 그 분지에 가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다. 달의 내부를 표면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2024년 중국의 창어 6호 임무는 더 나아갔다. 뒷면에서 샘플을 수집해 지구로 귀환시켰다. 달의 숨겨진 방부에서 나온 물질이 처음으로 실험실 분석을 위해 반원된 것이었다. 과학자들은 아직도 그 샘플들을 분석 중이다. 초기 결과들은 앞면 샘플들과의 중요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달의 뒷면에서 나온 물질은 아폴로가 가져온 앞면 물질과 다른 화학적 조성을 가지고 있다. 나이도 다르다. 형성 과정도 다르다. 하지만 전체적인 이야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 샘플들이 완전히 분석됐을 때 우리는 달의 형성에 대해 지금보다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마도 불편한 방식으로. 왜냐하면 지금까지 드러난 것들이 이미 우리의 기존 모델을 수정하도록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히 과학적인 경쟁이 아니다. 중국과 미국이 각각 달의 뒷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분석하고 각자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 냉전 시대의 달 경쟁은 누가 먼저 착륙하느냐의 경쟁이었다. 지금의 경쟁은 누가 달을 더 잘 이해하느냐의 경쟁이다. 그리고 그 이해가 미래의 달 기지, 달의 자원 활용, 심우주 탐험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달의 뒷면은 또한 내행성계의 다른 어떤 곳도 제공할 수 없는 것을 제공한다. 전파 침묵이다. 그것은 지구 문명의 전자기적 소음으로부터 영구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모든 기지국, 모든 방송 신호, 모든 와이파이 라우터, 모든 레이더, 모든 휴대폰, 이 모든 것이 3,400km의 단단한 암석에 의해 차단된다. 우리가 만드는 전자기적 소음의 규모를 생각해보자. 지구에서는 매 순간 수십억 대의 기기가 전파를 발사한다. 수천 개의 방송국이 라디오파를 내보낸다. 수백만 개의 기지국이 모바일 신호를 발사한다. 군사 레이더가 하늘을 스캔한다. 산업용 기기들이 전자기파를 방출한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지구를 둘러싸는 전자기적 거품을 만든다. 그 거품 속에서는 극히 약한 우주 신호를 감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전파 천문학자들에게 뒷면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청음 기지다. 지구의 어떤 장소도 이 수준의 고요함을 제공할 수 없다. 남극조차도, 가장 외진 사막조차도. 우리가 만든 전자기적 소음이 지구 전체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배치된 망원경들은 지구 자체의 전리층이 차단하는 30MHz 이하의 주파수를 감지할 수 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우주의 초기 시대, 빅뱅 이후 수억 년이 지났지만 최초의 별들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에 그 시대를 우주의 암흑시대라고 부른다. 이 명칭은 실제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 어두웠다는 것이다. 별이 없었으므로 빛이 없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그 시대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의 관측 능력이 그 시대에 닿지 못하기 때문에. 지구에서 그 시대의 신호를 받으려면 전리층과 인공 전자기 소음이라는 두 장벽을 넘어야 한다. 불가능하다. 달의 뒷면에서만 그 신호들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아직 들어본 적 없는 우주의 초창기 목소리들을, 빅뱅 이후 첫 수억 년의 이야기를, 별이 태어나기 전에 우주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여러 우주기관들이 바로 이런 이유로 뒷면에 천문대를 건설하자고 제안해왔다. 나사의 루시나이트 프로젝트는 달 뒷면에 전파 관측기를 착륙시키는 계획이다. 그것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처음으로 우주의 암흑 시대로부터 오는 신호를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달은, 우리가 달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달이 이상해서만이 아니다. 달이 우리에게 우주를 볼 수 있는 창문을 제공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달은 단순히 표면의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전보다 더 명확하게 나머지 우주를 들을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수백 년 동안 달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것을 이해했다고 선언해왔다. 6번 착륙했고 조심스럽게 선택된 몇 군데 지점에서 암석을 수집했다. 모두 앞면에서, 앞면의 6지점에서 380kg의 암석을 가져왔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바탕으로 달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구성했다. 달의 표면적은 3,793만 제곱킬로미터다. 아프리카 대륙의 면적이 3,030만 제곱킬로미터다. 달의 표면적은 아프리카보다 크다. 아폴로 착륙 지점들은 모두 적도 근처의 앞면에 있었다. 그 지점들의 총 면적은 달 전체 표면의 몇 분의 1도 안 된다. 우리는 극히 일부 데이터 세트를 바탕으로 달 전체의 모델을 만들었다. 그것은 우주선을 사하라 사막의 한 지점에 착륙시키고
거기서 모래를 집어들고 지구 전체가 모래로 만들어져 있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 사하라 사막의 모래는 지구의 극히 일부를 설명할 뿐이다. 지구를 돌아보면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빙하가 있고 열대우림이 있다. 아마존의 밀림, 시베리아의 동토, 히말라야의 빙하, 대서양의 심해, 모두 다른 환경이다. 다른 암석이 있고 다른 광물이 있고 다른 지질 역사가 있다. 아폴로의 착륙 지점들은 달의 앞면이었다. 적도 근처였다. 비교적 평평하고 착륙하기 안전한 곳들이었다. 그것들은 지질학적으로 특정 유형의 지형, 즉 마리아 또는 마리아 근처를 대표하도록 선택됐다. 그 샘플들은 달의 특정 지역을, 특정 시대를 대표한다. 달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 뒷면에 진짜 이야기가 있다. 앞면이 오래전에 용암층 아래 지워버린 충돌들을 기록할 만큼 오래되고 훼손된 풍경. 앞면의 마리아들은 수십억 년 전의 충돌 분화구들을 뒤덮었다. 뒷면에는 그런 덮개가 없다. 거기에 분화구들은 생긴 이후로 거의 그대로다. 40억 년의 역사가 그 표면에 새겨져 있다. 달 전체의 축을 바꿀 정도로 거대한 분지. 일부 연구자들은 남극 에이트캠 분지를 만든 충돌이 너무나 거대해서 달의 회전축을 몇 도 기울였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달의 극이 이동했다. 현재 우리가 남극이라고 부르는 곳은 원래 극이 아니었을 수 있다. 달 전체가 재배치됐을 수 있다. 지구의 지축이 이동하면 기후가 바뀐다. 달의 지축이 이동하면 무엇이 바뀌는가? 달에 기후가 없으니 기후는 아니다. 하지만 극지역의 영구적 그림자 영역이 바뀐다. 물 얼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바뀐다. 그리고 그것은 미래의 달 탐험 전략 전체를 바꿀 수 있다. 우리는 달에 다시 가야 한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가 더 명확해졌다. 달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르테미스 3호는 달 표면에 착륙할 것이다. 남극 근처에. 영구적으로 그늘진 분화구들 근처에. 그곳에는 물얼음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십억 년 동안 태양빛이 닿지 않아 증발하지 않은 채 남은 물. 인도의 찬드라얀 1 탐사선이 2008년 달 남극 근처에서 물 분자의 증거를 발견했다. 미국의 엘시로스 임무가 2009년 달 남극 근처의 영구 그림자 분화구에 충돌 장치를 떨어뜨렸을 때 물 얼음이 확인됐다. 중국의 창어 임무들도 관련 데이터를 수집했다. 물 얼음은 미래 달 기지의 핵심 자원이다. 음료수가 아니다. 물은 수소와 산소로 분리될 수 있다. 수소는 로켓 연료가 된다. 산소는 호흡에 쓰인다. 달의 물 얼음을 활용할 수 있다면 지구에서 모든 것을 달로 가져갈 필요가 없어진다. 달에서 연료를 만들고 산소를 만들고 달 기지를 유지할 수 있다. 그것이 달을 심우주 탐험의 전진기지로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아르테미스 4호, 5호는 더 오래 머물 것이다. 더 많이 탐험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멀지 않은 미래에 인간이 달의 남극에 상주할 것이다. 지구에서 38만 킬로미터 떨어진 달에서 며칠이 아니라 몇 주, 몇 달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때 뒷면이 무대에 등장할 것이다. 로버들이 뒷면으로 이동할 것이다. 시추가 시작될 것이다. 지하의 이상 열원 근처에서, 용암 튜브 입구 근처에서, 질량 이상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지역 아래에서 우리가 지금 추측하고 있는 것들을 직접 확인할 것이다. 또는 또 다른 놀라움을 발견할 것이다. 아마도 둘 다일 것이다. 달의 뒷면이 전파 관측소가 될 미래를 상상해보자. 달 표면 어딘가에 분화구 안에 전파 안테나들이 펼쳐져 있다. 지구의 모든 전자기적 소음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된 채 30MHz 이하의 주파수를 감청하면서 우주의 암흑시대로부터 오는 신호들을, 그 신호들은 무엇을 말해줄까? 최초의 별들이 생겨나기 전에 우주, 수소 원자들이 처음으로 생기고 그것들이 아직 빛나는 별로 뭉쳐지기 전에 그 시간,
빅뱅으로부터 약 3억 8천만 년이 지났을 때 우주가 처음으로 투명해졌다. 그 이전에는 너무나 뜨겁고 밀집되어 있어서 빛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었다. 그 순간이 재결합 시대다. 그리고 그 이후 첫 번째 별들이 태어나기 전까지의 수억 년이 우주의 암흑 시대다. 그 시대로부터의 전파 신호들은 낮은 주파수 대역에 있다. 지구 전리층이 차단하는 바로 그 주파수들에 달의 뒷면에서만 그 신호들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아직 들어본 적 없는 우주의 초창기 목소리들을. 이것은 단순히 과학적인 호기심의 문제가 아니다. 우주의 암흑 시대를 이해하는 것은 우주가 어떻게 지금과 같은 구조를 갖게 됐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어떻게 균일했던 우주가 은하들로 상단들로 우리가 사는 이별 주위의 행성계로 분화됐는지를. 그 이해가 우주론 전체를 바꿀 수 있다. 우주의 탄생과 진화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를. 달의 뒷면은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다. 우리는 수백 년 동안 달을 올려다봤다. 매일 밤 그것은 거기 있었다. 우리의 이야기 속에 있었다. 신화 속에 있었다. 달을 신으로 숭배한 문명들이 있었다. 달의 주기로 달력을 만든 문명들이 있었다. 달빛 아래 사랑을 나눈 시인들이 있었다. 달의 소원을 빈 아이들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달에 갔다. 12명이. 월석을 밟았다. 지구를 돌아봤다.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멈췄다. 50년 넘게. 그 멈춤이 끝났다. 아르테미스 2호가 달 궤도를 돌았다. 4명의 인간이 달의 뒷면을 인간의 눈으로 처음 봤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낯설고, 더 오래됐고, 더 복잡하고, 더 살아있었다. 우리가 죽었다고 선언했던 것이 아직도 따뜻했다. 우리가 이해했다고 생각했던 것이 여전히 설명을 거부했다. 달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작이다. 끝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앞으로 수정될지 생각해보라. 달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달을 통해 배우는 것들이 태양계 전체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바꿀지. 달이 우리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지구와 유사하고 훨씬 더 지질학적으로 활동적이라면 다른 행성들의 위성들은 어떤가? 목성의 위성 유로파는 두꺼운 얼음층 아래 액체 바다가 있다고 추정된다. 토성의 위성 엔켈라도스는 실제로 액체물을 우주로 분출하는 것이 확인됐다. 타이탄은 메타노스가 있는 두꺼운 대기를 가진다. 이 위성들은 모두 그 자체로 세계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달에 대해 아는 것보다도 더 모른다. 화성의 두 위성 포보스와 데이모스는 무엇인가? 그것들의 구성은 어떤가? 내부 구조는 어떤가? 우리는 그것들이 포획된 소행성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이상의 자세한 것은 아직 모른다. 소행성대의 세레스는 표면에 밝은 점들이 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다. 드론 임무가 가까이 가서 보니 그것은 소금 물질이 증발하며 남긴 흔적이었다. 내부에 물이 있다는 증거였다. 세레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질학적으로 활동적이라는 증거였다. 우리가 죽었다고 선언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차갑고 단순하다고 가정한 모든 것들을, 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가까이 가서 제대로 보기 전에는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아르테미스 2호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데이터가 아니다. 아직 분석되지 않은 수천 장의 사진들이 있다. 그것들이 중요할 것이다. 새로운 과학 논문들이 나올 것이다. 새로운 발견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들이 중요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 빅터 글로버가 말을 잃었다는 것이다. 168일의 우주 경험을 가진 테스트 파일럿이 달의 뒷면 앞에서 언어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준다. 우리가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우리가 측정하고 모델화하고 설명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때로는 직접 가서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해야만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 우리는 종종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모른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것이 공포스럽다. 그것이 불안하다. 하지만 또한 그것이 아름답다. 왜냐하면 그것이 탐험이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면 어디에도 갈 필요가 없다. 모르기 때문에 간다. 더 알고 싶기 때문에 간다. 그리고 가면 더 많이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다시 간다. 달은 우리를 계속해서 다시 부른다. 더 가까이, 더 오래, 더 깊이. 달이 이상한 것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달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달이 아직도 우리에게 말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십시오. 다시 뒷면으로, 그 아래로, 그 봉인된 튜브들 안으로, 그 따뜻한 암석 아래로, 그 자기의 유령들이 새겨진 지각 속으로. 달은 기다리고 있다. 수십억 년을 기다렸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막 보기 시작했다. 인간의 눈으로. 직접. 이것은 시작이다. 아르테미스 2호 승무원들은 지금 집으로 향하고 있다. 시속 수천 마일의 속도로 지구를 향해 떨어지며 자유귀환 궤도. 그들을 데려간 것과 같은 물리학이 그들을 데려오고 있다. 달의 중력이 그들을 휘감아 지구를 향해 던졌다. 그들은 4월 10일 금요일 태평양에 착수할 것이다. 샌디에이고 해안에서. 해군 선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의사들이, 카메라들이, 기자들이. 그들은 영웅으로 환영받을 것이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고립된 사람들이었다. 46억 년 된 지형을 인간의 눈으로 처음 봤다. 달의 뒷면을 직접 목격한 최초의 현대인들이 됐다. 기자회견에서 그들은 질문을 받을 것이다. 어떤 느낌이었냐고,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무엇이냐고, 달에 다시 가고 싶냐고. 그들은 대답할 것이다. 잘 훈련된 대로. 하지만 어쩌면 가장 정직한 대답은 글로버가 이미 했다. 달은 포스터가 아니라 진짜 장소라고. 그리고 그것을 보기 위해 진화하지 않은 것 같다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은 반세기 이상 만에 처음으로 달의 숨겨진 얼굴에 대한 인간의 직접 관찰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궤도 카메라의 살균된 버전이나 처리된 데이터 세트가 아니라 168일을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보낸 해군 대위이자 테스트 파일럿인 빅터 글로버로 하여금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인간이 진화하여 볼 수 있는 것 너머에 있다고 말하게 만든 그 버전을. 뒷면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답은 3가지 더 많은 질문을 연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 아래에 있는 열, 100만 년 전에 식었어야 할 지각 아래의 화강암 덩어리, 지질학자들이 달에서 결코 발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암석. 그 아래에 그것이 있다면 더 있을 수도 있다. 다른 곳에도. 뒷면의 어딘가에 아직 우리가 감지하지 못한 채. 달이 진정으로 얼마나 차가운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다. 어쩌면 달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활발하게 내부 활동을 유지해왔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달에 대한 우리의 지질학적 연대표 전체를 다시 써야 한다. 봉인된 용암 튜브들, 우리가 통과하지 못하는 통로들, 달의 지하에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들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모른다. 그것들은 거기 있다. 대기가 없는 표면 아래, 방사선이 모든 것을 강타하는 곳 아래. 그 안의 환경은 표면과 완전히 다를 수 있다. 온도, 압력, 화학적 구성. 우리는 추측만 한다. 그리고 달의 지질 역사 중 가장 원시적인 물질들이 그 안에 보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수십억 년 동안 손대지 않은 채로. 설명할 수 없는 자기 이상들. 수십억 년 전에 죽어야 했던 달에서 아직도 무언가가 자화되어 있다는 신호들. 그리고 이것들이
달 표면에 밝은 소용돌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직도 알지 못한다. 단순한 태양풍 차폐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더 복잡한 것인가? 어쩌면 달이 자기잠을 이룬 방식과 시기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틀렸을 수 있다. 어쩌면 달의 자기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최근까지 존재했을 수 있다. 그것이 달의 지질 역사 전체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질량 이상, 분지바닥 수백 킬로미터 아래의 어떤 것이 그 크기와 구성에 대한 우리의 모든 모델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달의 중력장을 왜곡하고 있다. 소행성의 핵이 40억 년 동안 거기 있었다. 지금도. 그것은 달의 내부 구조, 핵과 멘틀의 구성, 달이 어떻게 형성됐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무엇을 말해주는가? 달이 형성된 초기의 태양계가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를, 그리고 그 폭력의 흔적들이 수십억 년이 지나도 어떻게 보존되는지를, 그리고 달 진동들, 아직도 울리는 수십억 년 된 세계의 진동, 무엇이 그것을 움직이는가? 조성력인가? 아폴로의 지진계가 달 진동을 기록했을 때 과학자들은 그것이 달의 탄성적 성질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구의 지진파는 습기가 있는 암석 때문에 빠르게 감쇄된다. 달의 건조한 암석은 다르다. 그 진동이 오래 지속된다. 마치 종처럼. 하지만 그 진동을 완전히 설명하는 모델은 아직 없다. 무언가가 빠진 것이 있다.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달의 내부 구조에 대한 무언가가. 아르테미스 2호 승무원들은 지금 집으로 향하고 있다. 달의 중력이 그들을 밖으로 던졌고 이제 지구의 중력이 그들을 집으로 끌어당긴다. 물리학이 그들을 데려왔고 물리학이 그들을 데려간다. 그들이 가져오는 것들을 생각해보라. 데이터가 있다. 수천 장의 사진들, 골수세포 샘플, 방사선 측정 데이터, 온도 기록, 오리온의 시스템 성능 데이터. 그것들이 분석될 것이다. 논문들이 나올 것이다. 학회에서 발표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가져오는 것 중 측정할 수 없는 것도 있다. 빅터 글로버가 달의 뒷면을 보고 말을 잃었던 그 경험. 크리스티나 쿡이 피놀 구멍들이 전등가처럼 빛나는 것을 보았던 그 순간. 제러미 헨슨이 태양 코로나를 배경으로 달의 능선 실루엣을 봤던 그 54분. 리도 와이즈먼이 아내의 이름을 분화구에 새겼던 그 행위. 그것들은 데이터가 아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없다면 달 탐험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왜 달에 가는가? 자원을 위해서, 과학을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모두 맞다. 하지만 또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발견하고 싶기 때문이다. 달의 뒷면을 본 4명이 집으로 돌아온다. 그들이 본 것이 그들을 바꿨을 것이다. 그것이 측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도.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을 공유하고 경험을 전달할 때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을 바꿀 것이다. 달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어쩌면 달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른다는 것을 바로 옆에 있는 것에 대해서조차 인식하는 사람들을. 그것이 아르테미스 2호의 가장 중요한 유산일 수 있다. 달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공포스럽지 않고 경이롭다는 것을. 달이 더 이상하고 더 복잡하고 더 살아있는 것이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라 흥분되는 것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발견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달에, 이 태양계에, 이 우주에 우리가 충분히 가까이 간다면 볼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들을 수 있는 것들이 달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달의 역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생각해보자. 단순히 지질학적 역사가 아니라 달을 바라보는 인간의 역사가. 구석기 시대의 인간이 동굴벽에 달의 위상을 새겼다. 최초의 달력이 달의 주기를 기반으로 했다. 바빌로니아의 천문학자들이 달의 운동을 수학적으로 예측하기 시작했다.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달이 구체라는 것을, 그 표면에 산과 분화구가 있다는 것을 추론했다. 망원경이 발명됐을 때 달은 가장 먼저 관찰된 천체 중 하나였다. 그리고 1969년 인간이 달에 발을 디뎠다. 그 긴 역사에서 공통된 것이 하나 있다. 우리는 항상 달을 이해했다고 생각했고 더 가까이 가면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발견했다. 완벽한 구체라고 생각했다. 틀렸다. 바다가 있다고 생각했다. 틀렸다. 화산이 없다고 생각했다. 틀렸다. 지질학적으로 죽었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틀렸다. 앞면과 뒷면이 같다고 생각했다. 완전히 틀렸다. 이 패턴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준다. 달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했다고 선언하는 방식에 대해서. 충분한 데이터 없이 충분히 가까이 가지 않고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을 확인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방식에 대해서 달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 있다. 겸손.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모름이 출발점이지 끝점이 아니라는 것. 아르테미스 2호가 달의 뒷면에서 목격한 것은 공포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또한 경이 그 자체이기도 하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르는지에 대한 공포,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발견할 것들에 대한 경이. 달은 수십억 년 동안 거기 있었다.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제 우리가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단지 깃발을 심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이해하기 위해. 진짜 장소는 그런 종류의 주의를 요구한다. 달이 그런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수십억 년 동안. 이제 우리가 그것을 주고 있다. 가십시오. 다시, 더 깊이, 뒷면으로, 그 아래로. 달이 말할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